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 국제무역 컨설턴트가 중국에서의 실망스러운 경험 후 한국을 방문했을 때 받은 충격에 대해 폭로했기 때문인데요. 강대국 미국과 러시아도 하지 못한 일이 한국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가난한 나라인 줄로만 알고 한국 출장길에 올랐던 그녀가 한국 호텔에서 목격한 상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한국의 놀라운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사연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마리아 이바노바입니다. 러시아 오미야콘 출신으로 현재는 국제무역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오미야콘이라는 지역을 들어보셨나요? 제 고향은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도시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하 50도까지 내려가는 곳에서 태어나 자란 저에게 추위는 그저 일상의 한 부분이었죠. 저는 주로 러시아와 유럽, 아시아 지역 간의 무역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최근 몇 년간 러시아와 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무역량이 급증하면서 제 업무 영역도 자연스럽게 확장되었습니다. 특히 중국, 일본, 한국 시장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 되었죠. 중국과 일본은 이미 여러 차례 방문했지만 한국은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에 대한 기대치는 그다지 높지 않았습니다. 한국도 분명 좋은 나라이겠지만 그 정도까지일까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미디어를 통해 접한 한국은 K-POP과 화장품, 드라마로 유명한 나라였지만 실제 생활과 인프라는 어떨지 의문이었습니다.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예상했죠. 출장 계획을 세우면서 첫 번째 방문지로 중국 하얼빈을 선택했어요. 하얼빈은 러시아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역사적으로도 러시아와 연관이 깊은 도시니까요. 게다가 겨울철 하얼빈의 빙설축제는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하얼빈의 혹독한 겨울을 먼저 경험해보고 이후에 방문할 한국과 비교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제 직업 특성상 다양한 문화와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는 편이에요. 러시아 사람들은 대체로 변화에 잘 적응하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여정은 제게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특히 아시아 시장의 실체를 직접 경험하고 싶었어요. 책이나 인터넷을 통해 얻는 정보와 직접 체험하는 현실 사이에는 항상 차이가 있으니까요. 출국 전날, 저는 여행 가방을 꾸리며 여러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과연 이 여행이 내 예상대로 흘러갈까? 아니면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될까? 솔직히 말해서 당시에는 한국보다 중국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러시아와 중국의 경제적 유대 관계가 더 깊다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은 그저 출장 코스의 한 부분, 일종의 거쳐가는 곳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가방에 겨울옷을 챙기면서 하얼빈도 춥겠지만 러시아 오미야콘만큼 춥지는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죠. 오미야콘의 겨울을 견뎌본 사람으로서 다른 나라의 추위는 그다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추위에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더 궁금했어요. 특히 인프라와 시스템적인 측면에서요. 그렇게 저는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중국 하얼빈으로, 그리고 이후에 한국으로 가는 아시아 시장 탐방의 첫 발걸음을 내딛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여정이 단순한 비즈니스 출장을 넘어서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될 거라는 사실을. 하얼빈에 도착한 첫날, 공항에서부터 저는 약간의 혼란을 느꼈습니다. 도착 시간이 밤이었는데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교통편이 생각보다 불편했거든요. 택시를 타려고 했지만 기사님들이 외국인인 저를 보고 과도한 요금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몇 번의 실랑이 끝에 간신히 적정 가격으로 호텔까지 갈 수 있었죠. 호텔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놀라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객실의 난방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겁니다. 영하의 온도에서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니 정말 당황스러웠죠. 이곳은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추운 지역인데 난방 시스템은 왜 이렇게 취약할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호텔 직원에게 문의했지만 그저 겨울이라 모든 객실이 이렇다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다음 날 아침, 창문을 통해 본 하얼빈의 거리는 눈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웠던 건 그 눈을 치우는 시스템이 거의 없다는 점이었어요. 도로는 얼어붙어 있었고 사람들은 그 위에서 조심스럽게 걸어 다녔습니다. 제설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차량 통행도 원활하지 않았죠. 러시아에서도 눈이 많이 내리지만 적어도 주요 도로는 빠르게 정리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호텔 욕실에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수돗물의 석회질이 너무 많아 피부가 건조해지고 가려웠어요. 샤워를 하고 나면 피부가 더 나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물로 매일 씻어야 한다면 정말 고통스럽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러시아에서도 수질 문제가 있지만
최소한 피부에 이런 자극을 주지는 않았거든요. 중국어를 약간 할 줄 알아서 현지인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했는데 제 발음이 서툴다는 이유로 비웃음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식당에서 주문할 때 웨이터가 제 중국어 발음을 따라하며 동료들과 웃었던 일은 정말 불쾌했어요. 언어를 배우는 사람을 이렇게 대하다니 마음이 상했습니다. 거리를 걷다가 얼어붙은 노면 때문에 넘어져 허리를 다쳤어요. 너무 아파서 근처 병원을 찾아갔는데 진료를 받고 나니 3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받았습니다. 금액도 금액이지만 정확한 진단도 없이 단순 파스만 처방받은 것이 더 황당했어요. 나중에 현지 지인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외국인이라 바가지를 씌운 것이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같은 진료를 받은 현지인은 저희 13가격만 지불했다는 거예요. 의료까지 이중 가격이라니 정말 실망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얼빈에서의 일주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인프라의 부족함, 외국인에 대한 불친절, 그리고 예상치 못한 비용 등이 저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겨울철 도시 관리 시스템의 부재는 심각한 문제로 느껴졌어요.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는 도시인데 왜 제설 시스템은 이렇게 취약할까? 라는 의문이 계속 들었습니다. 비즈니스 미팅도 생각만큼 순조롭지 않았어요. 약속 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 비즈니스 파트너들 때문에 많은 시간을 낭비했고 협상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절차가 너무 많았습니다.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많이 아쉬웠죠. 하얼빈에서의 경험은 전체적으로 실망스러웠습니다. 제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걸까요? 아니면 정말 도시 인프라와 서비스가 개선될 필요가 있는 걸까요? 그렇게 의문을 품은 채 저는 다음 목적지인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았어요. 하얼빈보다는 나을 테지만 그래도 비슷한 수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깔끔하게 정돈된 공항 시설과 질서, 정연한 줄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하얼빈 공항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입국 심사 과정도 신속하고 효율적이었죠. 심사관은 영어로 기본적인 질문만 한 후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입국을 허가해 주었어요. 한국의 첫인상이 이렇게 좋을 줄이야. 제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짐을 찾고 나와 공항 내부를 둘러보니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안내 표지판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까지 다양한 언어로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여행자를 배려하는 세심함이 느껴졌죠. 서울 시내로 가기 위해 공항 철도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티켓 구매 과정에서 잠시 혼란을 겪고 있을 때 근처에 있던 한국인 여성이 자발적으로 도와주셨어요.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올바른 표를 구매할 수 있게 안내해 주셨습니다. 하얼빈에서의 경험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죠. 기차에 탑승하자 또 한 번 놀라움이 찾아왔습니다. 기차 내부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했거든요. 좌석은 편안했고 차량 내부에는 작은 먼지 하나 없었습니다. 이게 대중교통이라고 마치 고급 호텔의 로비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승객들도 조용히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있었죠. 누구는 책을 읽고 누구는 노트북으로 일을 하고 또 누구는 그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끄러운 대화나 소란스러운 행동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서울역에 도착해 밖으로 나오니 저녁 시간대임에도 거리는 밝고 활기찼습니다. 하지만 놀라웠던 것은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느껴지는 질서와 평온함이었어요. 어떤 도시의 중심가에 있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조용했죠. 여기가 정말 대도시라고? 이렇게 한적하고 평온하다니. 호텔로 가는 길에 거리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도로는 깨끗했고 쓰레기통도 많이 보이지 않았는데도 쓰레기가 거의 없었어요. 보행자들은 신호등을 철저히 지켰고 운전자들도 횡단보도 앞에서는 반드시 멈추어 보행자를 먼저 배려했습니다. 이건 마치 교과서에서 봤던 모범적인 도시의 모습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객실에 들어서니 하얼빈에서의 경험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객실은 따뜻하고 아늑했으며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죠.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과 한강의 잔잔한 물결이 어우러져 마치 그림 같았습니다. 지인과의 약속 시간까지 잠시 여유가 있어서 호텔 근처를 산책하기로 했어요. 밤거리를 걷다가 작은 공원을 발견했는데 놀랍게도 그곳에서 한 젊은이가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밤 9시가 넘은 시간에 공원에서 혼자 책을 읽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이렇게 밤늦게 공원에서 책을 읽을 만큼 안전한 도시라니. 산책을 계속하면서 거리의 노숙자를 찾아보았지만 거의 볼 수 없었습니다.
러시아나 중국의 대도시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인데 서울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어요. 대신 깨끗한 거리와 질서 정연한 상점들, 그리고 활기찬 시민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인과 만나기로 한 레스토랑으로 향하면서 저는 계속해서 주변을 관찰했어요. 거리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경찰관들도 곳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존재감은 위협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심이 되는 느낌이었죠. 거리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도 조용하고 깨끗하다니. 대체 이 나라는 뭐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해서 지인을 만나자마자 저는 지금까지 느꼈던 놀라움을 모두 쏟아냈어요. 하얼빈에서의 실망스러운 경험과 대조적인 서울의 첫인상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죠. 지인은 웃으며 이제 겨우 시작이에요. 한국의 진짜 모습은 앞으로 더 많이 보게 될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그때는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다음 날 지인의 제안으로 서울 시내를 둘러보기 위해 지하철을 타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에는 쇼핑몰도 심지어 병원까지 있어요. 라는 지인의 말에 저는 의아했어요. 지하철역에 쇼핑몰이 있다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그저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강남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지하철역이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 거대한 지하 도시 같았거든요. 깔끔하게 정돈된 지하상가에는 의류 매장, 음식점, 카페, 심지어 뷰티 클리닉까지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대형 쇼핑몰이잖아. 그것도 지하철역 안에.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지하상가의 청결함이었어요. 러시아나 중국의 지하 공간은 대체로 어둡고 습하며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서울의 지하상가는 밝고 깨끗했습니다. 환기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어서 답답함이 전혀 없었어요. 이렇게 쾌적한 지하 공간은 처음 봐요. 라고 지인에게 말했더니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에게는 너무나 일상적인 일이었던 거죠.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동안 사람들의 행동도 유심히 관찰했어요. 출퇴근 시간대라 많은 승객이 있었음에도 모두가 질서를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노약 좌석은 철저히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비워두고 대화도 작은 소리로 조용히 나누었죠. 러시아의 모스크바 지하철이나 중국의 베이징 지하철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광경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지하철에 소매치기가 거의 없다고 해요. 라는 지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오가는데 제 고향에서는 공공장소에서 항상 소지품을 조심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서울 지하철에서는 사람들이 가방을 느슨하게 들거나 심지어 스마트폰을 옆자리에 놓아둔 채 조는 모습도 볼 수 있었어요. 그만큼 안전하다는 방증이었죠. 지인의 안내로 종로에 있는 병원을 방문했는데 놀랍게도 그곳은 지하철역과 직접 연결되어 있었어요. 지하철에서 직접 병원으로 갈 수 있다니. 이건 정말 혁신적이네요. 환자들이 비나 눈을 맞지 않고도 편하게 병원에 올 수 있다는 점이 참 배려 깊다고 느꼈습니다. 병원 안으로 들어가자 또 한 번 놀라움이 찾아왔어요. 병원 내부는 마치 고급 호텔 로비 같았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인테리어의 안내 시스템도 체계적이었어요. 접수대에서는 영어도 가능하다며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고 외국인을 위한 별도의 상담 창구까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나라야? 미국보다도 더 발전한 나라잖아.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지하철에서 나와 명동을 거닐던 중 우연히 작은 교통사고를 목격했습니다. 차량 2대가 경미하게 부딪혔는데 놀라웠던 건 사고 처리 과정이었어요. 운전자들은 서로 고함을 지르거나 싸우지 않고 차분하게 보험 정보를 교환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도 모두가 질서 있게 상황을 설명했죠. 러시아에서는 이런 사고만 나도 큰 말다툼이 일어나는데 거리의 곳곳에는 무인 정보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어 관광객들이 쉽게 길을 찾을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러시아어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어서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정말 외국인을 배려하는 나라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 식사를 위해 한 식당에 들어갔을 때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테이블마다 설치된 호출 버튼, QR코드로 직접 주문하는 시스템, 그리고 음식이 나오는 속도까지 모든 것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이었어요. 이런 식당 시스템은 세계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어요. 라고 지인에게 말했더니 한국에서는 일반적인 거예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서울을 돌아다니면서 저는 계속해서 현실을 의심했어요. 이렇게 발전된 시스템과 질서가 어떻게 가능한 걸까?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한국에 대한 내 선입견이 완전히 잘못되었구나. 호텔로 돌아와 씻으려고 샤워기를 틀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맑고 깨끗했거든요. 하얼빈에서는 물에 석회질이 많아 피부가 건조하고 가려웠는데 서울 호텔의 물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필터 없이 이렇게 깨끗한 물이 나온다고? 샤워를 하고 나니 피부가 부드러워진 느낌이었어요. 미국이나 러시아에서는 항상 샤워 후 로션을 듬뿍 발라야 했는데 한국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래서 한국 사람들이 피부가 좋은 건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인과 만나 이 이야기를 했더니 놀라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한국 수돗물은 그냥 마셔도 돼요. 저는 깜짝 놀랐죠. 수돗물을 그냥 마신다고요? 정수기 없이요. 지인은 웃으며 물론 대부분은 정수기를 사용하지만 수돗물 자체가 이미 매우 깨끗해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확인하기 위해 저는 호텔로 돌아와 콩비의 물을 받아 유심히 살펴보았어요. 실제로 침전물이나 불순물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맛을 보니 정말 깨끗한 맛이었어요. 미국이나 러시아의 수돗물에서 흔히 느껴지는 염소 맛이나 금속성 맛이 거의 없었죠.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야.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미국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수질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서울의 수돗물은 아리수라고 불리며 WHO의 권장 기준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된다고 합니다. 미생물 항목 5개, 유해영양 무기물질 11개, 유해영양, 유기물질 17개 등 총 163개 항목을 검사한다고 하네요. 이건 정말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거구나. 또한 사이트에서는 서울의 수돗물이 매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시민들이 직접 수질 검사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투명한 시스템이 있다니 러시아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수질 문제가 발생해도 제대로 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다음 날 지인의 집에 초대받아 방문했을 때 정수기가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수기 없이 어떻게 물을 마시나요? 라고 물었더니 지인은 당연하다는 듯 수돗물을 끓여서 마셔요. 맛도 좋고 깨끗하거든요. 라고 대답했어요. 실제로 끓인 물을 마셔보니 정말 깨끗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오염된 물에 익숙해져 있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흥미로운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인의 말에 의하면 서울의 수돗물은 지하 120m에서 700m 깊이에서 끌어올린 지하수를 사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미네랄이 풍부하고 맛도 좋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고급 생수와 같은 수준이네요.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것은 수도관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지인이 알려준 바에 따르면 한국은 낡은 수도관을 정기적으로 교체하고 누수율도 세계 최저 수준으로 관리한다고 해요. 러시아에서는 수도관이 녹슬어 물이 황색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겠네요. 한국의 수질 관리에 대해 더 알아볼수록 놀라웠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정부가 어린이집이나 학교 같은 취약시설에 무료로 수질 검사를 제공한다는 점이었어요. 아이들의 건강을 이렇게까지 신경 쓰다니. 러시아에서는 학교 수질 문제가 심각한 경우도 많은데 한국의 이런 체계적인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점은 물 사용량 관리 시스템이었어요. 스마트폰 앱으로 자신의 물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누수가 의심되면 바로 알림이 온다고 합니다. 이런 시스템이라면 물 낭비도 줄이고 요금도 절약할 수 있겠네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는데 생수 가격이 매우 저렴한 것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수돗물이 있는데도 생수를 파는 이유가 뭘까요? 라고 지인에게 물었더니 습관적으로 사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대부분의 한국산 생수도 수돗물을 정수한 것과 큰 차이가 없어요. 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호텔 욕조에 물을 받아 반신욕을 했습니다. 물이 너무 깨끗해서 몸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러시아에서는 항상 물을 필터링해야 하고 그래도 완전히 믿을 수 없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걱정 없이 편안하게 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았습니다. 이런 게 진정한 삶의 질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에서의 일정을 마친 후 저는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나기 위해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출발 전날 날씨 예보에서 강원도 지역에 폭설 경보가 내려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눈이 많이 온다면 일정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약간 걱정이 되었지만 지인은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은 폭설에도 대중교통이 거의 정상적으로 운행돼요. 라고 말했습니다.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기차를 타고 강릉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점점 하얗게 변해갔어요. 서울에서 출발할 때는 약간의 눈만 내리고 있었는데 강원도에 가까워질수록 눈의 양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이 정도 폭설이면 러시아에서도 교통이 마비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놀랍게도 기차는 정확한 시간에 강릉역에 도착했습니다. 역에 내리자 무릎 높이까지 쌓인 눈을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역 주변 도로가 이미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제설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많은 눈이 내렸는데도 도로가 정리되어 있다니. 강릉의 숙소로 가는 길에 제설 작업을 하는 군인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눈을 치우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군인들이 직접 나와서 눈을 치우다니.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야. 러시아에서도 눈이 많이 내리지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제설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숙소에 도착한 후 창밖을 내다보니 도로에 이상한 줄무늬가 보였습니다. 호기심에 지인에게 물어보니 그것은 도로 온열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도로에 온열 매트가 깔려 있다고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인의 설명에 따르면 강원도의 일부 도로에는 눈이 쌓이지 않도록 열선이 설치되어 있다고 해요. 특히 경사가 심한 곳이나 결빙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이런 시스템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네요. 러시아에서는 눈이 쌓이면 그저 기계적으로 치우는 방법밖에 없는데 애초에 쌓이지 않게 하는 시스템이라니 놀라웠습니다. 지인은 한국은 겨울에도 일상이 멈추지 않아요. 학교나 회사는 폭설에도 대부분 정상 운영되죠. 라고 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창밖을 보니 어젯밤보다 더 많은 눈이 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도로는 이미 정리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하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눈은 큰 문제가 아닌가 봐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침 뉴스를 보니 강원도 지역에 50cm 이상의 눈이 내렸다고 하는데도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어 보였습니다. 비즈니스 미팅을 위해 나갔을 때 도로가 미끄럽지 않은 점도 인상적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은 제설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소금뿐만 아니라 환경 친화적인 제설제도 개발해서 사용한다고 해요. 이렇게 세심하게 관리하니 겨울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겠네요. 미팅 장소로 가는 길에 작은 식당에 들렀는데 그곳 주인분이 폭설 때문에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셨어요. 제가 러시아에서 왔고 눈에 익숙하다고 하자 주인분은 그래도 이렇게 많이 내리면 불편하시겠네요. 라며 따뜻한 차를 무료로 주셨습니다. 그런 작은 친절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저녁 폭설로 인해 일부 지역의 전기가 끊겼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전기 복구 속도였어요. 뉴스에 따르면 전기회사는 비상대응팀을 즉시 투입하여 단 몇 시간 만에 대부분의 지역의 전기 공급을 재개했다고 합니다. 러시아였다면 며칠이 걸렸을 텐데 강원도에서의 경험은 제게 또 다른 충격을 주었습니다. 러시아 오미야콘 출신인 제가 눈에 대해서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한국의 눈 대처 시스템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곳 사람들에게 폭설은 그저 날씨의 한 종류일 뿐 일상을 멈추게 하는 재난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런 시스템이 가능한 이유가 단순히 기술력이 아니라 사회적 협력과 책임감이라는 점도 깨달았습니다. 군인, 공무원, 시민들이 각자의 역할을 다하며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사회적 결속력이 한국의 강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원도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다시 서울로 돌아온 후 저는 한국 사람들의 시민의식에 더욱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들의 친절함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어떤 나라보다도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어를 거의 할 줄 모르는 저에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든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작은 카페에서 주문을 하려고 했던 일이 기억납니다. 한국어로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라고 어설프게 말했는데 카페 직원은 제 서툰 발음에도 밝게 웃으며 한국어 정말 잘하세요. 라고 칭찬해 주었어요. 이는 하얼빈에서 제 중국어 발음을 조롱했던 경험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조롱당했는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도와주려 하네. 또 다른 에피소드는 길을 잃었을 때였어요. 명동에서 특정 상점을 찾지 못해 헤매고 있을 때 용기를 내어 지나가는 학생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 학생은 단순히 방향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찾는 곳까지 직접 데려다 주었어요. 이렇게까지 해주실 필요는 없는데 라고 말했지만 그 학생은 괜찮아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좋은 기억을 가져가셨으면 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도 잊을 수 없어요. 복잡한 노선도를 이해하지 못해 고민하고 있을 때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와 영어로 도움이 필요하세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제 목적지를 듣고는 지하철 앱을 보여주며 가장 빠른 경로를 알려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종착역까지 같이 가주시겠다고 제안하셨죠. 다음 일정이 없으니 괜찮아요. 외국인을 돕는 것은 우리의 의무예요.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식당에서의 경험도 특별했어요. 메뉴를 읽지 못해 난감해하고 있을 때 옆 테이블에 있던 가족이 먼저 다가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영어를 조금 할 줄 아는 자녀를 통해 메뉴를 설명해 주었고, 심지어 그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한 가지 주문해서 제게 나눠주기까지 했어요. 한국 음식 문화를 경험해 보세요. 라는 말과 함께요. 그런 따뜻한 마음에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인과의 만남에서 이런 경험들을 이야기했더니 이게 한국에서는 당연한 일이에요. 라는 말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타인을 돕는 것은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 그저 일상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지인은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공동체 의식과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배워요. 그게 한국 사회의 기본 가치예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공공장소에서의 질서 의식이었어요.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모습, 공공장소에서 소음을 자제하는 모습 등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런 질서 의식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형성된 걸까요? 라고 물었더니 지인은 교육과 사회적 압력의 결과라고 대답했어요. 또 하나 놀라웠던 점은 분실물 처리 시스템이었습니다. 제가 우연히 지하철에 스카프를 두고 내렸는데 지인의 조언에 따라 분실물 센터에 문의했어요. 놀랍게도 다음날 제 스카프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주워서 영무원에게 맡겼고 영무원은 이를 등록해 두었던 거죠. 러시아였다면 다시 볼 수 없었을 텐데. 공공 화장실의 청결함도 인상적이었어요. 다른 나라의 공공 화장실은 대체로 더럽고 불쾌한 경우가 많은데 한국의 화장실은 놀랍도록 깨끗했습니다. 심지어 산속의 휴게소 화장실조차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어요. 지인은 한국 사람들은 공공시설을 내 집처럼 생각해요. 다음 사용자를 위해 깨끗하게 사용하는 것은 기본 예의죠.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시민의식은 제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개인의 편의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문화,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마음, 그리고 자발적인 질서 유지. 이런 것들이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느꼈어요. 다른 나라에서 느껴본 적 없는 감동이야. 라는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3주간의 출장이 끝나갈 무렵, 저는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거쳐가는 곳으로만 생각했던 한국이 이제는 제게 새로운 가능성의 땅으로 다가왔거든요. 한국의 인프라, 치안, 시민의식, 그리고 전반적인 삶의 질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어떤 나라보다 우수했습니다. 호텔 옥상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제 미래에 대해 생각했어요. 이곳에서라면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러시아의 불안정한 경제 상황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비즈니스를 하기에도 안전하고 효율적인 환경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 러시아 아시아 무역을 전문으로 하는 한국 회사와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제 경험과 네트워크에 큰 관심을 보였고 협업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이었어요. 미팅 후 회사 대표는 한국에 더 오래 머무르면서 일할 생각은 없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이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어요. 호텔로 돌아와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며 일한다면 어떨까? 처음에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그리고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지난 3주간의 경험을 되돌아보니 그런 두려움보다 한국에서 느낀 안정감과 편안함이 더 크게 다가왔어요. 지인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한국에서 더 오래 머물고 싶어요. 어쩌면 몇 년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지인은 무척 기뻐하며 각종 정보를 제공해 주었어요. 외국인 취업 비자, 주거 문제, 한국어 학습 방법 등 실질적인 조언들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러시아의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제 결심을 알렸어요. 처음에는 걱정하는 반응이었지만 한국에서의 긍정적인 경험들을 이야기하자 점점 이해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가 행복하다면 우리도 응원할게. 라는 어머니의 말씀이 큰 용기를 주었어요. 결심을 굳힌 저는 귀국 비행기 티켓을 변경했습니다. 러시아로 바로 돌아가는 대신 짧게 다녀와서 필요한 것들을 정리한 후 다시 한국으로 오기로 했어요. 장기 체류를 위한 비자 신청도 시작했고 한국에서의 새 출발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날 서울의 한강공원을 산책하며 저는 다시 한번 제 결정에 대해 생각했어요. 한강을 따라 조깅하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가족들, 평화롭게 피크닉을 즐기는 연인들.
이런 일상적인 장면들이 제게는 너무나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여기가 진짜 내게 맞는 나라일지도 몰라. 공항으로 가는 길에 택시 기사님과 짧게나마 대화를 나눴어요. 제가 곧 한국으로 돌아와 살 계획이라고 말씀드리자 기사님은 진심으로 기뻐하시며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나라가 마음에 드셨다니 정말 기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제 결정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러시아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지만 제 마음은 이미 한국에 남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곧 다시 올게 라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미래를 그려보았어요. 이제 저는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야말로 진짜 선진국이다. 단순한 경제적 지표나 기술적 발전을 넘어서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과 시민의식, 그리고 사회 시스템의 효율성 측면에서 한국은 제가 경험한 가장 발전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곧 이 놀라운 나라가 제 새로운 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국의 발전된 모습과 시스템적 우수함, 그리고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여러분께도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만약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